1억 원짜리 차가 폭발했습니다. 수백 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소비자들이 배터리 출처를 물었습니다. 벤츠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영업 기밀입니다. 이게 한국 소비자를 대하는 프리미엄 브랜드의 자세입니다. 지분의 20%가 중국 자본입니다. 1억짜리 전기차에는 중국산 저가 배터리가 들어갔습니다. 커뮤니티마다 다시는 절대 안 탄다는 글이 넘쳐납니다. 그 사이 독일 본토에서는 88년 역사상 처음으로 공장 문이 닫혔습니다. 엠블럼 뒤에 숨겨진 진실,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4년 8월 1일 새벽 6시 15분,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벤츠 전기차가 폭발했습니다. 불은 무려 8시간 동안 꺼지지 않았습니다. 검은 연기가 아파트 단지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영유아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차량 87대가 완전히 전소됐고 783대가 그을린 피해를 입었습니다. 800여 명의 주민들이 집을 떠나 임시 주거시설로 흩어졌습니다. 단전과 단수가 이어졌고 피해액만 1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벤츠의 첫 대응이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물었습니다. 배터리가 어디 제품이냐고요? 벤츠 코리아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영업 기밀입니다. 1억 원짜리 차가 터져서 수백 명이 피해를 봤는데 배터리 출처를 밝힐 수 없다는 겁니다. 현대차가 먼저 자사 전기차의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했습니다. 기아도 뒤따랐습니다. BMW도 홈페이지 메인에 배터리 정보를 올렸습니다. 벤츠만 버텼습니다. 여론이 들끓자 그제야 마지못해 입을 열었는데 그마저도 홈페이지 맨 아래 스크롤을 한참 내려야 보이는 곳에 슬쩍 올려놓는 방식이었습니다. 공개된 배터리는 중국 파라시스 제품이었습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 1%도 안 되는 저가 업체입니다. 세계 1위 CATL이나 2위 BYD처럼 검증된 곳이 아니었습니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1억짜리 차에 듣보잡 배터리를 넣었다고? 가격은 프리미엄인데 부품은 왜 이래? 댓글창이 불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진짜 분노를 일으킨 건 따로 있었습니다. 화재가 난 지 며칠 후 그 아파트에 전단지가 붙었습니다. 벤츠 딜러가 뿌린 화재 피해자 특별 프로모션이었습니다. 내용이 가관이었습니다. 벤츠 신차 구입 시 2% 추가 할인, 출고 시 차량용 소화기 증정. 차가 폭발해서 집을 잃은 사람들한테 그 회사 차를 또 사라는 겁니다. 소화기를 준다고요. 전기차 화재는 일반 소화기로 꺼지지도 않습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전단지 구겨진 거 보니까 피해자분이 얼마나 화났는지 느껴진다. 내가 피해자면 멱살 잡으러 갔다.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사건 발생 2주가 지나서야 벤츠 코리아 사장이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45억 원 지원을 약속했지만 연 매출 8조 원, 회사의 대응치고는 너무 늦고 너무 적었습니다. 2024년 11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은 원인 불명이었습니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 화재로 손상돼 데이터를 뽑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피해 주민들은 울분을 토했습니다. CCTV에 차에서 불나는 게 찍혔는데 원인 불명이라니요. 보상 책임 있는 벤츠한테만 유리한 결론 아닙니까? 엠블럼의 가치는 신뢰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신뢰가 8시간 만에 재가 됐습니다. 청라의 불길은 차만 태운 게 아니었습니다. 벤츠라는 이름에 대한 믿음까지 함께 타버렸습니다. 청라 화재가 터지자 사람들은 벤츠의 지분 구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벤츠를 부르는 별명이 있습니다. 짱츠. 나무 위키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껍데기만 독일이고 알맹이는 중국 자동차 회사라고 조롱당하고 있다. 짱츠라는 멸칭이 이제는 일반적이다. 단순한 악플이 아닙니다. 이 별명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2024년 6월 기준 벤츠 모 회사의 최대 주주는 중국 베이징 자동차 그룹입니다. 지분 9.98%를 갖고 있습니다. 2위 주주도 중국입니다.
지리홀딩스 창업주가 9.69%를 들고 있습니다. 합치면 약 20%나 됩니다. 이 지분이 어떻게 생긴 건지 아십니까? 2018년 지리홀딩스가 다임러 지분 10%를 갑자기 사들였습니다. 물밑에서 조용히 모은 겁니다. 독일 정부도 다임러 경영진도 깜짝 놀랐습니다. 독일 언론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이 독일의 자존심을 삼켰다는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베이징 자동차 그룹도 지분을 추가로 확보해 최대 주주 자리에 올랐습니다. 벤츠 5대 중 1대는 중국 자본이 쥐고 있는 셈이 된 겁니다. 물론 20%로 경영권을 휘두르기는 어렵습니다. 독일 법상 25% 이상이어야 주주총회에서 실질적 힘을 쓸 수 있습니다. 이사회 9명 중 중국인은 1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돈의 흐름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벤츠가 이익을 내면 배당금이 나갑니다. 그 배당금의 20%는 중국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이 벤츠를 살 때 낸 돈 중 일부가 독일 엔지니어의 월급이 아니라 중국 회사의 금고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더 중요한 건 시장의 무게중심입니다. 벤츠 전체 판매량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0%가 넘습니다. 미국 13%, 유럽 23%와 비교하면 압도적입니다. 올라 셜레니우스 벤츠 회장은 공개석상에서 중국을 자랑스럽게 고향이라고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2024년 3월 시진핑 주석이 글로벌 CEO들과 찍은 단체 사진에서 벤츠 회장은 시진핑 바로 옆에 섰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시장의 우선순위는 어디쯤일까요? 한 자동차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벤츠 입장에서 한국은 알아서 사주는 시장입니다. 브랜드 파워로 그냥 팔리니까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었죠. 문제가 생겨도 적당히 넘어가면 됐습니다. 실제로 벤츠 코리아는 2016년부터 6년 연속 국내 수입차 판매 1위였습니다. 서비스 센터에서 담배꽁초와 쓰레기가 나왔다는 폭로가 있었어도 판매량은 꿋꿋했습니다. 그래서 무시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상황을 정확히 꼬집었습니다. 우리가 프리미엄 값 주고 산 건데 정작 프리미엄은 어디 간 거야? 껍데기는 독일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든 것은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은 어떨까요? 독일차의 심장이라 불리던 그 기술력 말입니다. 중국 자본만 문제가 아닙니다. 더 심각한 건 기술입니다. 왜 벤츠는 1억 원짜리 차에 저가 배터리를 넣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직접 만들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시대의 가장 중요한 부품은 배터리입니다. 차값의 40%를 차지하고 성능과 안전을 좌우합니다. 스마트폰에서 반도체가 핵심이듯 전기차에서는 배터리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벤츠는 배터리를 직접 만들지 못합니다. 벤츠는 자회사에서 배터리팩을 조립한다고 홍보해 왔습니다. 하지만 배터리의 진짜 핵심은 셀입니다. 셀 여러 개를 묶어 모듈을 만들고 모듈을 합쳐 팩을 완성합니다. 팩 조립은 마지막 단계일 뿐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스마트폰 조립은 하는데 반도체는 못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핵심 부품은 남한테 받아오고 겉만 조립하는 거죠. 그 핵심 부품인 셀은 어디서 왔을까요? 중국이었습니다. 그것도 세계 1위 업체가 아니라 검증이 덜 된 저가 업체에서요. 소프트웨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요즘 차에는 큰 화면이 달려 있습니다. 음악도 틀고 내비게이션도 보고 차량 설정도 조작합니다. 쉽게 말해 차 안에 태블릿이 붙어 있는 겁니다. 테슬라는 이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합니다. 무선 업데이트로 기능을 추가하고 자율주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합니다. 벤츠는 어떨까요?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한테 기술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140년 역사의 프리미엄 브랜드가 후발 전기차 업체 문을 두드린 겁니다. 명품 시계 회사가 신생 스타트업한테 스마트워치 만드는 법을 배우러 간 셈입니다. 폭스바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에 7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전기차의 뼈대가 되는 기본 설계를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자동차 커뮤니티에 이런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실제로 타보면 벤츠 화면이 왜 이렇게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라디오 끄는 버튼도 없어서 볼륨을 줄여야 해요. 현대차가 훨씬 직관적이고 편합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이 100년 넘게 자랑해온 것은 엔진이었습니다. 정밀한 기계공학, 고속도로에서 시속 200km로 달려도 끄떡없는 내구성, 그게 독일차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에는 엔진이 없습니다. 배터리와 모터,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핵심입니다. 독일이 100년간 쌓은 장점이 하루아침에 쓸모없어진 겁니다. 배터리는 중국에서 받고, 소프트웨어는 중국 회사한테 배우고, 전기차 기본 설계는 미국 스타트업에서 사옵니다. 그러면 독일에서는 대체 뭘 하는 걸까요? 엔진의 시대에 벤츠는 심장을 만들었습니다. 배터리의 시대에 벤츠는 껍데기를 조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본토에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2월 16일, 역사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틀 전 일입니다. 폭스바겐이 독일 드레스덴 공장의 문을 닫았습니다. 창사 88년 만에 독일 본토에서 공장을 폐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드레스덴 공장은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바닥이 원목으로 깔린 세계 유일의 자동차 공장이었습니다. 100% 친환경 전력으로 운영됐고 방문객들한테 생산 과정을 공개하던 유리 공장이었습니다. 폭스바겐은 이곳을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동차 공장이라고 자랑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공장이 경영 압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드레스덴은 시작일 뿐입니다. 폭스바겐은 2030년까지 독일 내 일자리 3만 5천 개를 없앨 계획입니다. 독일 직원 12만 명의 3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오스나브리크 공장도 2027년까지 닫습니다. 핵심 생산 기지인 볼프스부르크조차 조립 라인을 절반으로 줄입니다. 대체 무엇이 유럽 최대 자동차 회사를 이 지경까지 몰았을까요? 첫째, 중국 시장의 붕괴입니다. 한때 폭스바겐은 중국에서 점유율 20%에 육박했습니다. 산타나와 파사트가 길거리에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0% 초반으로 추락했습니다. BYD를 비롯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가격과 기술 양쪽에서 폭스바겐을 압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중국 소비자들은 더 이상 폭스바겐이라는 이름만으로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둘째, 전기차 전환 실패입니다. 폭스바겐은 전기차 ID 시리즈를 야심차게 출시했지만 소프트웨어 문제로 출시가 미뤄졌습니다. 나와도 테슬라나 중국 전기차에 비비해 매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4년 3분기에 폭스바겐 그룹은 약 1조 9천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초기인 2020년 이후 처음으로 분기 적자에 빠졌습니다. 셋째, 높은 비용 구조입니다. 독일 자동차 노동자 임금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강력한 노조는 구조 조정을 어렵게 만듭니다. 폭스바겐 경영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일에서 전기차를 만들면 중국보다 비용이 2배 든다. 토마스 셰퍼 폭스바겐 CEO는 드레스덴 공장 폐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볍게 내린 결정이 아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필수적인 결정이었다. 서울경제는 사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세계적인 기업도 순식간에 도태되는 것이 글로벌 혁신 경쟁의 냉엄한 현실이다. 88년 동안 한 번도 닫은 적 없던 독일 공장의 문이 닫혔습니다. 이건 한 공장의 폐쇄가 아닙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 신화의 균열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폭스바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유럽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폭스바겐이 무너지는 동안 유럽에는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노스볼트라는 이름이었습니다. 2016년 테슬라 출신 엔지니어 2명이 스웨덴에 배터리 회사를 세웠습니다.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유럽에도 중국 CATL 같은 배터리 챔피언이 필요하다. 유럽 정부들은 열광했습니다. 배터리가 없으면 전기차를 만들어도 중국에 끌려다닙니다. 유럽이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면 자체 배터리 공급망이 필수였습니다. 투자가 쏟아졌습니다. BMW, 폭스바겐, 볼보 같은 유럽 완성차 업체들이 수조 원을 넣었습니다. 정부 보조금까지 합쳐 누적 투자액은 21조 원이 넘었습니다. 유럽의 배터리 독립이라는 슬로건 아래 노스볼트는 유럽의 배터리 공장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1월 노스볼트는 미국 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2025년 3월에는 스웨덴에서 최종 파산했습니다. 21조 원이 공중으로 사라졌습니다. 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핵심은 수율입니다. 수율이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100개를 만들었을 때 몇 개가 정상 제품으로 나오느냐입니다. 한국과 중국 배터리 공장의 수율은 95% 이상입니다. 100개를 만들면 95개 이상이 정상 제품입니다. 노스볼트의 수율은 4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100개를 만들면 60개 이상이 불량이었습니다. 같은 설비를 돌려도 절반 넘게 버려야 하니 가격 경쟁이 될 리가 없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배터리 제조는 반도체만큼 정밀한 공정입니다. 온도와 습도, 먼지 입자 하나까지 통제해야 합니다. 한국과 중국 업체들은 10년 넘게 시행착오를 겪으며 노하우를 쌓았습니다. 노스볼트는 그 시간을 건너뛰려 했습니다. 돈을 쏟아부으면 따라잡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돈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수천 번의 실패와 개선이 쌓여야 완성됩니다. 노스볼트의 파산은 유럽 자동차 산업의 치명타였습니다. BMW는 20억 달러 규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폭스바겐도 투자금 회수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제 유럽 자동차 회사들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중국 배터리를 쓰거나 한국 배터리를 쓰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미국은 자국 내 배터리 생산에 막대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세계 배터리 시장의 60% 이상을 장악했습니다. 유럽만 맨손입니다. 21조 원을 쏟아붓고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대가는 유럽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일차의 몰락은 단순히 한 브랜드의 위기가 아닙니다. 유럽 자동차 산업 전체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 한국은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독일이 무너지는 동안 한국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2025년 상반기 역사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영업이익이 폭스바겐 그룹을 처음으로 추월한 겁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현대차 그룹 상반기 영업이익은 13조 86억 원이었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은 약 10조 8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2조 원 이상 차이입니다. 영업이익률은 더 놀랍습니다. 쉽게 말해서 100원 벌어서 얼마나 남기느냐인데요. 현대차 그룹은 8.7%, 폭스바겐 그룹은 4.2%였습니다. 현대차가 폭스바겐의 2배 넘는 수익성을 보였습니다. 판매량은 여전히 폭스바겐이 앞섭니다. 폭스바겐 436만 대, 현대차 그룹 365만 대입니다. 하지만 적게 팔고도 더 많이 남겼습니다. 질적 성장을 이뤄낸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첫째, 하이브리드 전략입니다. 세계 전기차 시장이 주춤하는 사이 현대차는 하이브리드에 집중했습니다. 전기차보다 저렴하고 내연기관보다 연비 좋고 충전 걱정 없는 하이브리드는 현실적 대안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하이브리드 판매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둘째, 국산 배터리입니다. 현대차 전기차에는 SK온,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같은 한국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청라 화재 이후 소비자들의 배터리 관심이 높아졌고 국산 배터리는 강력한 신뢰 포인트가 됐습니다. 한 커뮤니티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차 살 때 배터리 어디 건지 먼저 확인한다. 국산이면 일단 믿음이 간다. 셋째, 빠른 의사결정입니다. 미국 관세 폭풍이 몰아칠 때 정의선 회장은 트럼프 2기 출범 직후 백악관을 방문해 32조 원 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관세 부과 전에 재고를 최대한 소진하고 생산 물량을 조정하는 빠른 대응도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현대차 그룹의 관세 비용은 1조 1천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폭스바겐은 2조 1천억 원, 도요타는 4조 원 이상을 부담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2024년 5월 기준 프리미엄차 시장 점유율에서 제네시스가 33.9%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BMW가 20.5%로 2위,
벤츠는 19.8%로 3위였습니다. 제네시스가 벤츠를 앞선 겁니다. 한국 소비자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물론 현대차 그룹도 과제가 있습니다. 전기차 판매는 기대에 못 미치고 중국 시장에서는 여전히 고전 중입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독일이 후퇴하는 사이 한국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에 안주해도 되는 걸까요? 독일의 몰락은 한국에도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약진을 자축하기엔 이릅니다. 독일의 몰락이 한국에 주는 교훈을 먼저 새겨야 합니다. 첫째, 중국 의존도입니다. 현대차와 기아도 일부 모델에 중국 CATL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청라 화재 이후 국산차인데 왜 중국 배터리야? 라는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배터리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CATL은 세계 1위 업체이고 기술력도 뛰어납니다. 문제는 너무 한쪽에 기대는 겁니다. 한 공급처에 너무 의존하면 그 공급처가 흔들릴 때 함께 흔들립니다. 미국은 중국산 배터리에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유럽도 비슷한 규제를 검토 중입니다. 나라 사이 갈등으로 생기는 위험이 현실이 된 겁니다. 둘째, 기술 자립의 속도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배터리보다 안전하고 더 오래가고 충전도 빠른 차세대 배터리입니다. 도요타가 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중이고 중국도 막대한 투자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한국 배터리 업체들도 개발에 나섰지만 선두라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면 게임의 룰이 바뀝니다. 지금의 우위가 하루아침에 뒤집힐 수 있습니다. 셋째, 노동 유연성입니다. 폭스바겐이 구조조정에 나설 때 노조와 석 달을 협상했습니다. 그나마 강제 해고 대신 퇴직 프로그램으로 타협한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현대차 노조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노조 중 하나입니다. 만약 현대차가 독일처럼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에 처한다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자동차 산업은 100년 만에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빠르게 몸을 바꾸지 못하면 도태됩니다. 넷째, 고령화입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입니다. 자동차 공장에서 일할 젊은 인력이 줄고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과 인력 부족이 겹치면 경쟁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사설은 폭스바겐 공장 폐쇄를 두고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폭스바겐의 위기는 우리에게도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전방위 제조 굴기로 맹공을 펼치는 중국 기업들은 이미 우리의 자동차와 철강 경쟁력을 넘어선 데 이어 5년 뒤에는 반도체와 조선 등 10대 수출 주력 업종을 모두 추월할 기세다. 독일의 오늘이 한국의 내일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차가 폭스바겐을 넘어선 건 축하할 일이지만 방심하면 우리도 똑같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엠블럼의 시대가 끝나고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벤츠 엠블럼에는 세 꼭지점이 있습니다. 육지와 바다와 하늘을 지배하겠다는 야망을 담은 상징입니다. 한 세기 넘게 이 엠블럼은 최고를 의미했습니다. 성공의 상징이었고 신뢰의 증표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 미국 컨슈머 리포트 자동차 신뢰도 순위에서 벤츠는 3줄계 브랜드 중 29위를 기록했습니다.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혹평했습니다. 벤츠의 모든 단일 모델이 평균 이하 또는 훨씬 낮은 신뢰도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 않는다는 슬로건이 무색해진 순간입니다. 한 자동차 전문지는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소비자들이 높은 돈을 내는 이유는 단순히 이동수단을 사려는 게 아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라는 이름이 약속하는 품질, 기술, 서비스 경험 전체를 사는 것이다. 그러나 2025년 현재 벤츠는 이 핵심적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글들이 올라옵니다. 서비스 센터에 차 맡겼더니 담배꽁초와 쓰레기가 가득했다. 다음 차는 무조건 국산차 타야지. 1억 주고 이런 대우 받을 거면 차라리 국산 사고 5천만 원 아낀다. 이제 소비자들은 묻습니다. 배터리 어디 거야? 소프트웨어 누가 만들었어?
수익은 어디로 가? 엠블럼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이건 벤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프리미엄 브랜드가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름값만으로 소비자를 설득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현대차와 제네시스한테도 이 질문은 유효합니다. 지금의 성과에 안주하면 5년 후 누군가 똑같은 영상을 현대차에 대해 만들 수도 있습니다. 결국 살아남는 건 실질 가치를 제공하는 브랜드입니다. 안전한 배터리, 직관적인 소프트웨어, 정직한 소통, 존중받는 서비스. 이것들이 엠블럼보다 중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한국 소비자가 배터리 출처를 물었을 때 벤츠는 기밀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배터리가 터지고 나서야 중국산 저가 제품이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벤츠 지분의 20%는 중국 자본입니다. 폭스바겐은 이틀 전 88년 역사상 처음으로 독일 공장을 닫았습니다. 유럽의 배터리 희망 노스볼트는 2조 원을 태우고 파산했습니다. 그 사이 현대차 그룹은 영업이익에서 처음으로 폭스바겐을 넘어섰습니다. 엠블럼의 시대가 가고 실질 가치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의 다음 차는 무엇이 될 것 같습니까? 여전히 엠블럼을 보고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먼저 확인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기획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중국 전기차의 역습을 다룰 예정입니다. BYD는 어떻게 5년 만에 테슬라를 위협하게 됐는지, 그리고 한국 시장에 상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런 자동차 산업의 숨겨진 이야기, 남들보다 빠르게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구독하시면 새 영상이 올라오는 즉시 알림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업계 뒷이야기와 데이터 분석, 저희 채널에서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